여러분, 왜 하필 우리나라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만 노릴까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북한 해커들이 손을 잡고 단 3개월 만에 어르신들 통장에서 무려 100억 원을 빼갔습니다. 퇴직금, 평생 모은 적금, 손주 학자금까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빼앗긴 돈이 그대로 김정은의 비밀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자금을 만들던 북한 최고 해커가 양심선언처럼 고백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왜 우리 노인들만 노렸는지 충격적인 답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지혜로울지 은의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더욱 따뜻하게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이 중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 30초 만에 100억 원이 털렸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범죄 뒤에 북한 해커와 김정은의 비밀 자금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의 계좌를 노렸고 왜 내부자 한 명이 모든 걸 폭로하고 한국으로 도망쳐 왔을까요? 저는 그 북한 해커였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태어나 컴퓨터를 배워 18년간 키보드만 두드리며 살았죠. 하지만 그 키보드로 제가 무너뜨린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평양의 차가운 지하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20대의 컴퓨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죠. 저희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김정은의 돈을 벌어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을 무너뜨리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주어진 타깃이 달라졌어요. 군사시설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노인분들이었죠. 왜 하필 나이 드신 분들이었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화 한 통에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제 상급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감정적이고 판단력이 흐려서 완벽한 표적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 할머니도 그런 나이셨는데 왜 다른 나라의 할머니들은 우리가 괴롭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한국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명단을 만들었죠. 이름, 나이, 자녀 정보, 은행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해서 중국 조직에 넘겼어요. 중국 단둥의 어느 건물에서 조선족들이 실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마치 사냥꾼에게 화살을 건네주는 조수 같았죠. 첫 번째 성공 사례가 아직도 기억나요. 부산에 사는 72살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3천만 원을 송금하셨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입금 완료 메시지가 떴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하니까요. 아마 병원비로 모아두신 돈이었을 거예요. 혹은 손자 용돈으로 남겨두려던 돈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제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구부정한 허리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 할머니가 김순자 할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5명의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정했어요. 서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5천만 원, 대구의 이영희 할머니는 3,500만 원, 광주의 정만식 할아버지는 8천만 원을 이르셨죠. 숫자로만 보면 성과였어요. 1년 동안 제가 관여한 피해액만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계좌로 흘러간 돈들이었죠. 저는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특별 배급도 받고 좋은 숙소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올릴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제가 속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꿈에 나타나서 울고 계셨어요. 왜 우리를 속였냐고,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원망하셨죠. 특히 기억나는 건 인천의 한 할머니였어요. 81살 할머니셨는데 6천만 원을 송금하신 후에 은행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 때문이었죠. 그 돈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2020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여동생 김미양이 기쁨조에 끌려간 거예요. 20살 된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죠. 미양이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키가 크고 얼굴이 예뻐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미양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검은 승용차 2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들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미양이가 최고 존엄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다고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아셨거든요. 미양이는 그날 밤 제 방으로 찾아와서 울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둘 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기쁨조라는 건 겉으로는 예술단이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향락을 위한 집단이었거든요. 저는 미양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라고, 언니가 잘 견뎌낼 거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인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조국을 위한다며 해온 모든 일들이 결국은 김정은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요. 제가 속인 한국의 할머니들도 제 여동생도 모두 그 한 사람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제 안에서 뭔가 터져나왔어요. 분노였어요. 김정은에 대한, 이 체제에 대한,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분노였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손이 떨렸죠. 한국 어르신들의 정보를 보면서 그분들이 제 할머니처럼 느껴졌어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해킹한 정보 중에는 가족 사진들도 있었어요.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죠.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업무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화면에 떠 있던 건 대전에 사는 75세 할아버지의 은행 계좌였는데 잔액이 9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겠구나 싶었죠. 그 할아버지도 아마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벌어서 모은 돈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빼앗으려고 앉아 있다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료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자꾸 이상하다는 시선을 보냈거든요. 예전엔 성과를 올리면 먼저 기뻐했는데 요즘엔 표정이 어둡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정보를 기록했죠. 김정은의 비밀 계좌들, 중국 조직과의 연락망, 해킹 수법들까지요. 언젠가 이 정보들이 한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빼앗은 돈들을 되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던 중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컴퓨터 사용 기록이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동료 하나가 제게 넌지시 말했어요. 요즘 상부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뭔가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보고가 올라갔다고 했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북한에서 의심받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거라는 걸요. 제가 평생 빼앗은 그 많은 돈들의 행방을,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방법을 한국에 알려줘야 한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곳을 벗어나겠다고요. 제가 그동안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요. 창문 밖 평양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내 여동생까지 팔아넘기는 게 그들의 진짜 얼굴이었다고요. 이제 진짜 조국을 위한 일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의 실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중국 조직으로부터 온 보고서였어요. 첫 번째 성공 사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타깃 A, 부산 거주, 72세, 피해액 3천만 원, 통화 시간 17분, 설득 성공률 100%.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피해자는 송금 후 진실을 알고 실신. 구급차 출동. 현재 입원 중. 실신이라고요? 구급차라고요? 제가 넘긴 정보로 한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뜻이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피해자는 40년간 반찬 가게 운영. 해당 금액은 손자 대학 등록금 용도로 저축. 송금 후 손자가 학업 중단 위기. 제 손이 떨렸어요. 4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 할머니의 피와 땀이 17분 만에 사라진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정보 때문에요. 두 번째 보고서는 더 참혹했어요. 타깃비, 대구 거주, 68세, 피해액 1억 원, 퇴직금 전액 손실, 1억 원이요. 68살 할아버지의 퇴직금 전부였어요. 아마 30년, 40년을 회사에 다니시며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노후를 위해 아껴두신 전 재산이었겠죠.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피해자는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근무. 무릎 관절염으로 조기 퇴직. 해당 금액으로 작은 가게 차릴 예정이었음. 그 할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일찍 퇴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생계를 이어가려 하셨던 건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세 번째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어요. 타깃 씨, 인천 거주, 75세, 피해액 6천만 원. 남편 치매 요양비용도. 6천만 원은 치매에 걸린 남편을 모시기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할머니 혼자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어려우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10년 동안 푼푼히 모은 돈이었던 거죠. 보고서는 냉정하게 적고 있었어요. 피해 후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 시도.
이후 신고로 발견되어 생명구함. 동반 자살이요? 그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죽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 정보 때문에요? 저는 그 순간 구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컴퓨터로 딸깍딸깍 두드린 키보드 몇 번이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한 거였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고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의 73세 할머니는 4천만 원을 잃고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광주의 78세 할아버지는 8천만 원을 송금한 후 분노로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죠. 모든 보고서의 끝에는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목표 달성, 자금 확보 완료, 추가 타긴 요청, 자금 확보라고요? 이게 자금이라고요?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명이었어요. 평생의 희망이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온 지시서였어요. 성과 우수, 타깃 연령대를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피해액 목표를 건당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라고요? 더 나이 많은 분들을 노리라는 뜻이었어요. 더 많은 돈을 빼앗으라는 지시였죠. 저는 그 지시서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기계였던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좋은 타깃이었던 거죠.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보고서들이 올라왔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의 이야기였죠. 전주 거주 77세 할머니, 피해액 7천만 원. 딸 결혼 자금 용도. 결혼식 연기 불가피. 청주 거주 81세 할아버지, 피해액 9천만 원. 병원비 용도. 현재 치료 중단 상태. 울산 거주 74세 할머니, 피해액 5,500만 원. 손녀 유학비 용도. 유학 포기.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꿈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어요. 결혼을 연기해야 하는 딸,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할아버지,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손녀까지. 제가 해킹한 정보 하나로 온 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피해가 가족 전체로 번지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보고서의 마지막 줄이었어요. 피해자 가족이 경찰서에 신고. 하지만 이미 자금은 해외 계좌로 이체 완료. 회수 불가능. 회수 불가능이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모은 돈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할머니, 동반 자살을 시도한 할머니, 심장마비로 쓰러진 할아버지까지. 모두 제가 만든 정보 때문이었어요. 제가 해킹하지 않았다면, 제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죠. 그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해커가 아니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총을 쏘지 않았을 뿐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타깃 명단이 제 책상에 올려졌어요.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보였죠. 이분들도 곧 보고서의 숫자가 될 운명이었어요. 저는 그 명단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지옥 같은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속죄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북한에서 이런 일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그 보고서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돈이면 남은 세월 약값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어느 피해자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동료가 전해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더 이상 무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직접 마주하게 됐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이 데려온 남자였어요. 35살의 박성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외모였는데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죠.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했어요. 중국 조직 보스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남자를 신문해서 한국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고요. 혹시 우리 해킹 조직이 노출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를 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남조선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을 들어보니 전혀 달랐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던 협력자였거든요. 제가 넘긴 정보로 실제 전화를 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박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원래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소박한 가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고 했어요. 빚만 3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접근했다고 해요. 중국에서 상담 업무를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제안이 구원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국에 와보니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상태에서 한국의 노인분들을 속이는 일을 강요당한 거였죠. 거부하면 돌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박성훈의 눈빛에서 진짜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인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자책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끌려와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다만 저는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도 없이 순전히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며칠 동안 박성훈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도 전화를 걸 때마다 괴로워했거든요. 특히 할머니들이 울면서 부탁할 때는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어느 날 박성훈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전화를 걸었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요. 매번 통화를 끝낸 후에는 구토가 날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기억하고 있던 할머니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송금을 마친 후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성우는 그 말들을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그 나이인데 만약 어머니가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제 할머니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둘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어요. 명분만 다를 뿐 결과는 똑같았죠. 박성우는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시도했다고 했어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매번 잡혀서 더 심한 감시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국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해요. 하지만 중국으로 추방되면서 결국 이 범죄 조직 손에 다시 넘어온 거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죠. 저는 박성훈을 보면서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는 저도 결국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이미 그와 다를 바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박성훈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국정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는 이 모든 진실을 한국에 알릴 수 있다고 했어요. 박성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중국 조직의 구조, 북한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이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건 완전한 배신을 의미했거든요. 북한에서 배신자가 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어요. 가족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성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더 이상 김정은을 위해 할머니들을 울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박성훈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둘이 함께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내가 속인 노인들의 울음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너도 김정은을 위해 계속 사람들 울리며 살고 싶냐? 박성훈의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성훈과의 만남 이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단순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박성훈이 말한 국정원 접촉 루트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행동이 수상하다는 보고가 상부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먼저 컴퓨터 사용 기록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 접속 흔적이 여러 번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한국 뉴스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저지른 피해가 어떻게 보도되는지 확인하려고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성과를 올리면 제일 먼저 기뻐했는데 요즘엔 표정이 어둡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동료는 제가 송금 완료 알림을 볼 때 인상을 찌푸린다고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건 제 작업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5명의 타깃 정보를 처리했는데 요즘엔 간신히 2~3명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늦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보를 보면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곧 박성훈 같은 사람의 전화를 받고 평생 저축을 잃게 될 텐데 어떻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어요. 상급자가 저를 불러들였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는 최근 제 업무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성과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졌다고 했어요.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몸이 좀 안 좋을 뿐이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상급자는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2주일 안에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발각되기 전에 제가 먼저 의심받을 게 뻔했어요. 그날 밤 박성훈을 몰래 찾아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국정원과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성훈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접촉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중국 내에 한국 정보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과 접촉 암호까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지역까지 가려면 평양에서 단둥까지 가야 했는데 제가 함부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가능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제 책상에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고 컴퓨터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강화됐어요. 어느 날은 동료 한 명이 제게 넌지시 말했어요. 보이부에서 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수상한 점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이부 조사라는 건 이미 반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이 조사를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게 드러날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박성훈에게 달려가서 당장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성훈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보이부에서 제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미양이까지 감시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가족들도 연루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제 탈출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기쁨조에 끌려간 미양이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데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었어요. 박성우는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는 결국 가족들도 더 큰 위험에 처할 거라고 했죠.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탈출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지고 탈출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했는데 제자리에 보이부 요원 2명이 서 있는 거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보이부로 출두하라고 했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는 이유였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들킨 거구나 싶었거든요. 보이부 출두 명령은 거의 체포영장과 같은 의미였어요. 동료들이 모두 제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성훈을 급히 찾아갔어요. 오늘 오후 보이부에 끌려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고 제가 준비한 정보도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죠. 박성훈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고 오후 3시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당장 탈출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성우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다고 했어요. 단둥까지 가는 루트, 국정원 접촉 방법, 심지어 위조 신분증까지 준비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걸리면 총살이다.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자유는 없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어요. 2시간 후면 보이부에 끌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이곳을 벗어날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탈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1시 30분 평생 중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성훈이 준비한 계획은 치밀했어요.
먼저 제가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나가서 화장실에 들른 척하며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 건물 뒤편에서 박성훈과 만나 함께 기차역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평양에서 단둥까지는 기차로 6시간 거리였어요. 오후 2시 기차를 타면 밤 8시쯤 단둥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국정원 브로커와 만나 한국으로 넘어가는 게 전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후 3시 보이부 출두를 무단으로 거부하는 순간 도주범으로 지목될 거였어요. 그러면 국경 검문소마다 제 사진이 배포되고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질 테였죠. 시간은 촉박했어요. 오후 1시 40분 저는 마지막으로 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USB에 복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김정은의 비밀 계좌 번호들, 중국 범죄 조직과의 연락망, 해킹 수법들, 그리고 앞으로의 타깃 명단까지 모든 걸 담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하기도 어려웠죠. 동료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보이부 출두를 앞둔 사람의 긴장한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무도 제가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어요.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몇 번이나 뒤돌아봤죠. 건물 뒤편에서 박성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2개의 가방을 준비해뒀더라고요. 하나는 위조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비상용품들이었어요. 박성훈은 제게 낡은 모자와 안경을 건네줬어요. 최대한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변장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택시를 타면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위험했거든요.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지만 속으로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싶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보이부 요원은 아닌지, 혹시 저를 알아보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 쓰였죠. 박성훈도 마찬가지였는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드디어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단둥행 기차는 2시 30분 출발이었으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차표를 사는 것이었거든요. 신분증을 확인받아야 했는데 위조 신분증이 통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박성훈이 먼저 표를 사러 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죠.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표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구 직원에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직원은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표를 발권해줬습니다. 기차에 탑승할 때까지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승무원들이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평양의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안심하기는 너무 일렀어요. 오후 3시가 되면 보이부에서 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즉시 수배령이 내려지고 모든 교통수단이 차단될 거였어요. 박성훈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6시간 동안이 가장 위험하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기차 안에서도 계속 긴장해야 했어요. 승무원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며 승객들을 확인했거든요. 혹시 갑자기 수배령이 내려와서 제 얼굴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오후 4시쯤 기차가 한 역에 정차했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보이부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기차에 올라탔거든요. 정말 저를 찾으러 온 건 아닌지 온몸이 떨렸어요. 다행히 그들은 다른 칸으로 갔지만 저는 그 후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다음 역에서 또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오후 5시가 넘어서자 더욱 조마조마해졌어요. 이미 보이부에서는 제가 도주했다는 걸 파악했을 거였어요. 지금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죠. 평양의 회색 건물들 대신 산과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쯤 기차가 또 한 번 정차했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보이부 요원들이 올라탔거든요. 그들은 모든 칸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잠든 척했어요. 박성훈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 칸에 요원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요원 중 한 명이 저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변장이 효과를 본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아직 제 사진이 배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요. 요원들이 기차에서 내린 후 저와 박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단둥에 도착한 후였거든요. 오후 7시 30분, 드디어 단둥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국경 도시였죠. 여기서 국정원 브로커를 만나 실제 탈북을 시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단둥역은 보안이 가장 삼엄한 곳 중 하나였어요. 모든 승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했거든요. 정말 마지막 관문이었던 셈이죠.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서 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빼앗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내가 빼앗은 100억 원, 김정은이 아닌 당신들 손에 넘기겠소. 박성훈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단둥역 플랫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단둥역에서 내리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역 주변은 중국 공안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신분 확인을 받고 있었죠. 저와 박성우는 서로 다른 길로 헤어져야 했어요. 혼자서 중국 거리를 걷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북한에서는 이미 재수배령이 내려졌을 텐데 중국 공안들이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박성훈이 말했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를 하는 중년 남성이 나왔는데 목소리가 차갑고 신중했어요. 즉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단둥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한국 정부와 연결된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북한 내부 상황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USB를 꺼내 보이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정말로 김정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정식 루트로는 불가능했고 목숨을 건 밀항을 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작은 어선에 몸을 맡겼어요. 서해 바다는 거칠었고 중국 해경들이 수시로 순찰했어요. 몇 번이나 들킬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피할 수 있었죠.
한국 해역에 들어서자 한국 해경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인천항에 도착해서 국정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상과 달랐어요. 협박이나 강요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며칠간 조사를 받으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USB에 담긴 김정은의 비밀 계좌들, 중국 조직과의 연락망, 그리고 앞으로의 범죄 계획까지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시니어들을 타깃으로 한 세부 계획이었어요. 어떤 말로 속일지, 어떤 정보를 먼저 수집할지까지 모든 게 매뉴얼화되어 있었거든요. 국정원 관계자들이 그 자료를 보더니 경악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잔혹한 범죄였던 거예요. 저는 제가 관여한 모든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부산 할머니의 3천만 원, 대구 할아버지의 1억 원, 인천 할머니의 6천만 원까지요. 그 과정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망쳤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몇 주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로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거 검거됐다는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시니어 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려준 범죄 수법들을 바탕으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북한 해커의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나왔어요. 물론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됐지만요. 가장 뜻깊었던 건 김정은의 해외 계좌 추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로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 여러 나라의 은행들이 수사에 협력하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돈들 중 일부라도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박성훈도 중국 조직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증언했어요. 두 사람의 증언이 합쳐지니 전체 범죄망이 명확해졌죠. 몇 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정은의 계좌 중 일부가 실제로 동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죠. 완전한 배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빼앗은 돈의 일부라도 되돌려드릴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줄었다는 통계였어요. 정부의 예방 캠페인과 언론 보도 덕분에 어르신들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국정원에서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는 일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제 컴퓨터 실력을 나쁜 일이 아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가슴 아픈 건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이었어요. 제 배신 때문에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특히 기쁨조에 끌려간 여동생 미양이가 걱정됐어요. 제가 망명한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면 더 많은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해를 당했을 테니까요. 내가 무너뜨린 수많은 노인들의 삶, 이제라도 갚아야 합니다.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앞으로 평생을 한국의 시니어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빼앗았던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희망이었고 평생의 노고였죠. 이제는 그 희망을 지키는데 제 인생을 걸겠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석 달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저를 불러서 특별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을 살려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달라는 거였어요. 신원은 완전히 보호한 채로 말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제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만든 예방 영상에 목소리만 출연하기로 했어요. 얼굴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죠. 그 영상이 전국의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어요. 녹음실에 들어가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손이 너무 떨렸어요. 제가 18년간 속여온 분들과 똑같은 분들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제가 북한 해커였다고, 그리고 한국의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정보 수집 방식을 설명할 때였어요. 어르신들의 이름, 나이, 자녀 정보는 물론이고 자주 가시는 병원과 은행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더 끔찍한 건 타깃 선정 기준이었어요. 73살 이상의 할머니들을 가장 선호했다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다고 냉정하게 계산했다고 털어놨어요. 녹음하면서 계속 울컥했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전화 수법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절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며칠에 걸쳐 안부를 묻고, 신뢰를 쌓은 다음 갑작스럽게 위급 상황을 연출한다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돈들의 행방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보낸 돈이 바로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비와 사치품 구입비로 사용된다고,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 침탈이라고 강조했어요. 녹음을 마치고 나서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고, 이 영상 하나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몇 주 후 그 영상이 전국에 배포됐어요.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가슴을 졸였어요. 과연 어르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됐거든요. 첫 번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3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기 시작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짜 전화와 구별하기 위해서였죠.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연락해 왔어요. 영상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피해자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분은 정부에 감사 편지를 보내셨다고 해요. 자신이 당한 수법과 똑같아서 소름 끼쳤지만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손자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다고 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전화에 속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는 더 자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파괴했던 가족 관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몇 달 후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대비 40%나 감소했다는 통계였어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노렸던 연령대였는데 이제는 가장 조심하는 분들이 된 거였죠. 정부에서는 저에게 추가 협력을 요청했어요.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평생을 이 일에 바쳐도 제가 저지른 죄를 다 갚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올 때마다 분석해서 정부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매번 녹음할 때마다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빼앗았던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의 평생 노고였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노후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악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어요. 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의 정보를 훔치고 가족의 이름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절대 모르는 번호에 속지 마십시오. 그 전화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적들의 핵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발 조심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 해킹했던 피해자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제가 상처를 드린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국정원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마련해 준 곳이었죠. 크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공간이에요. 벽에는 제가 도움을 준 예방 캠페인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통계, 감사 편지들, 그리고 새로운 사기 수법 분석 보고서까지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편지함이에요. 정부를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분들의 편지들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요. 그분들도 제가 누군지는 모르세요. 하지만 북한 해커의 양심 고백 덕분에 조심하게 됐다는 감사 인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어요. 부산에 사는 74세 할머니가 보내신 거였는데 제가 말한 수법과 똑같은 전화가 와서 바로 끊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빼앗지 못한 돈이 아니라 지켜낸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부의 사이버 보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해킹 기술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동료들은 제 정체를 모르세요. 그냥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건 다들 인정해줘요.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에서는 제가 제일 앞장서요.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로 김정은의 해외 계좌 중 하나가 추가로 동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계좌에는 한국 시니어들로부터 빼앗은 돈 15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그 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죠. 물론 모든 피해자분들께 완전한 배상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되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완전한 속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빚을 갚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꿔요. 제가 속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꿈에 나타나서 왜 그랬냐고 묻는 꿈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꿈속에서 대답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앞으로 평생을 걸고 속죄하겠다고요. 가끔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요. 특히 기쁨조에 끌려간 여동생 미양이가 걱정됩니다.
제 배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을까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면 더 많은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해를 당했을 테니까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그때 가서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즘 제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북한이 바뀌면 그곳의 젊은 해커들에게도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들도 저처럼 강요에 의해 나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방 영상에 참여한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피한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80세인데 사기꾼이 손자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속았을 텐데 제 영상을 보고 나서는 바로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손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더니 손자는 멀쩡히 학교에 있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범을 잡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18년간 저지른 나쁜 일들이 조금씩이나마 상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한국의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는 일을 평생 계속할 계획이에요. 제가 빼앗았던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평생 노고였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노후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들을 다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저를 키워준 조국이라고 배웠지만, 진짜 조국은 따로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바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곳이 진짜 조국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그런 곳이 되어줬어요. 죄인인 저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줬어요.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빼앗았던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희망이었죠. 이제는 그 희망을 지키는데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어르신들, 저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남은 인생을 바쳐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만은 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희망을 지켜내세요. 저는 평생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한 해커의 양심.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큰 도움 됐다라고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지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